네, 62화 3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되게 찐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 좀 가벼운 얘기를 해야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럴 터인데 이번 시간 역시 되게 너무 심각한가요?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가벼운 거는 포기해요. 포기하고 가야 되나요? 우리가 가벼운 거 가볍잖아요. 보내들은 이제 최경울 이런 거 보는 거죠. 덜덜 디스했다. 얼른 50만이던데. 짱구대디 이런 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가야지 이제 좀 많은 팬이 생길 터인데 우리는 그딴 거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니 저희 이제 통화했을 때 이제 미국 패션계에서 일하면서 막 이제 요즘에 화제되는 디자이너들의 네. 얘기들 같은 것도 네. 좀 있으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재밌는 썰 뭐가 네.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원단 업체를 갔는데 그 원단 업체가 어딘지 이름 말해주면 보노또예요. 보노또인데 말해도 모르잖아요. 네, 왜 물어봤어? 야 말해줘요. 검색해 보게. 반장이라고 해도 믿을 거 같아요. 보노또인데 그 보노또에서 아마 제일모직이랑 조금 거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노또라는 회사가 정말 전 세계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랑 일을 하는데 그 루이비통의 버질 라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첫 컬렉션에 썼던 그 원단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버질 라블로가 첫 번째 컬렉션에 썼던 패브릭을 보여줬는데 역시 버질 라블로답게 옛날 방식을 직조 방식으로 원단을 짠 컬렉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그 기계는 폭이 좀 넓다고 하더라고요. 대폭이 넓은데 그 옛날 방식으로 짜면 구직기는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셀비지 마냥? 네, 셀비지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원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역시 버질 라블로구나. 십더하기구나. 네, 그렇게 썼고 제가 원단 업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그 보노토라는 원단 업체가 이제 제냐 그 원단 업체에서 샀어요. 샀는데 제냐의 이제 일부 이제 자회사구나. 제냐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단을 만드는 일도 사실은 예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예술이죠. 가족 그 보노토 그 패밀리가 공장 안에 아트피스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 뭐 백남준 선생님의 아예 예술. 아예 예술을.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좀 시원하신 분들이구나.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벌겠지.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그 원단을 짜고 그 원단을 이렇게 실 하나하나를 다 염색을 해서 그렇게 염색을 해서 원단을 만드는 회사라서 원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런 정말 예술에서 정말 자기는 많은 영감을 받아서 공장 구석구석에 아트피스들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네. 네. 원단 엄청 비싸. 혹시 그 에어드랍으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네, 절로 받으세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제가 네.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명품 브랜드들 보면 원단 기가 막히잖아요. 막 그런 게 다 어떤 그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갖고 그런 걸 만든 거다. 그렇죠. 영감도 한두 푼 들여서 받은 영감이 아니네. 그러네. 다 보내드릴까요? 제가 네, 어떻게- 보내주세요. 조금 제가 공개해도 뭐- 일단 여기서 네. 다 여기 있는 데도 다 공개도 되는 건데 예. 제가 뭐 바우하우스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와서 다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한 장씩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로 제가 띄울게요. 제 맥북 전체 프로로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뭐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거기 뭐 여기서 바우하우스, 보세요? 네, 바우하우스랑 뭐 그런 르꼬르비제 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장 그 직조 프로. 기계와 직조 기계 사이에 그런 뭐 안 뜨네 아직. 오노요코의 작품이 있고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있고 그리고 그 플루크 시대 있잖아요. 그 음악과 이렇게 예술이 같이 만나서 했던 그런 시대의 그런 작품을 특히 모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가족들은 그 특히 일본에서 뭐 전시되고 있는 뭐 전시회나 뮤지엄 전시회나 아니면 그 뭐 콘서트나 그런 거에 팜플렛을 일본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의 그 오너가 할아버지가 한 80대 정도 됐는데 저희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골라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아카이브로 모아서 하고 그리고 그 보노토라는 그 가족들이 자기 여름에 오노요코나 백남준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여름을 같이 보내고 그런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쩌는 집안이네. 네. 그래서 그 뉴욕 그 이태리
세 군데의 공장이 있는데 저는 한 군데만 갔었거든요. 그 세 군데 공장이 모두가 그런 식으로 아트 작품들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단이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의뢰를 하는 그 네.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본업도 그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골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를 만들어 샘플을 달라 할 가지고 오면 수도 저희가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월프하고 웰프 가로 세로 그런 게 있잖아요. 위사경사. 네, 위사경사 그거를 이 색깔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그렇게도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커스텀 메이드가 가능한 그런 원단 업체예요. 아니면 그냥 원단에다 프린팅해서 이거를 직조로 다시 그렇게도 재구성해달라고 가능하고. 하거나 뭐 네, 다 그렇게도 되겠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모두나인 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 칸디안이 있잖아요. 네. 칸디안이도 일을 했었고 이 보노토라는 회사는 이렇게 우분 원단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직조죠, 부분이. 직조 네. 네. 직기라고 하지. 네. 직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원단을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몇십 년 됐으니까. 네. 근데 그런 데서 일하면 네. 좀 재미는 있겠네요. 아마 네. 이것저것 막 다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재미는 있겠네. 그리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저희 그 댓글 남겨주셨을 때 뵙기 전에 얼마 전 마르텍 마르젤라를 다룬 네, 영화가 네. 개봉을 했을 때쯤에 이제 그에 관한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도 좀 같이 네.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그 본 적 있어요, 그 사람? 본 적은 없었고 제가 그 이탈리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랫동안 패션을 일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마르젤라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리워하는 디자이너고 그리워한다고. 왜요? 굉장히 사람이 좋았나? 푸근한가 봐요. 어떤 그 마르젤라가 어울렁더울렁. 그냥 얼렁. 이렇게 패션을 하는 사람한테는 네. 뭐 인기 있는 브랜드고 그리고 어떤 저는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비주의이기도 사람이잖아요. 신비주의니까 하고. 네. 그 신비주의가 있으니까 뭐 프리미의 비종이나 뭐 어떤 패션쇼나 뭐 그 제가 그때 글에도 남겼던 그 생산이 결정된 스타일을 맞습니다. 이렇게 네. 피팅을 한다 그러면 나 마르젤라 봤어. 그렇게 모두도 하고 굉장히 마르젤라가 이렇게 스트라이브나 그런 뭐 네이비라고 하죠. 그런 이렇게 해군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던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프리미의 비종에서 봤던 사람도 굉장히 말이 없고 뭐 프리미의 비종에서 원단을 이렇게 고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나 이거 이렇게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고 피팅 때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엄청난 크리에이티브한 게 있는 것 같다. 야, 그런 인상을 주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그치.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저 새끼 뭔가 있는 것 같다 막 네, 이런 네. 인상을 주는 게 그게 그거 좀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 뭐 톰 포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뜬 데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말빨 뭐 이런 거가 그치. 되게 그렇죠. 작용을 그렇죠. 했다고 그럴 정도로 쇼맨십이라고. 네. 네네네.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하이라이트를 받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치, 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거 없이 그거를 더 큰 그 카리스마를 보였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를. 어쨌거나 그 마르젤라 닥칠까 그냥. 수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진짜 작업으로 얘기하는 사람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업 이꼴 이제 대중한테 그렇죠, 프레스한테 그렇죠. 바이어한테 공개한 컬렉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젤라가 예를 들어 본인이 브랜드를 운영할 때 그 마르텍 마르젤라 옷들이 일단 매장에 걸려 있었고 매장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컬렉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류의 작업이 있었고 플러스 이제 그것들을 가끔씩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뭐 조금 소량으로 발간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게 하이패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마르텍 마르젤라가 했던 방식은 기존 하이패션이 했던 것들이 취하지 않던 어떤 언어들을 그의 언어로 계속 주입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노상 공터에서 컬렉션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말하자면은 서민들의 문화잖아요. 길에서 노가리 깐다고 하는 것들. 원래 그 하이패션, 특히 프랑스의 하이패션은 정말 살롱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인테리어의 그 디자인 아틀리에에서 정말 마담들을 초대한 다음에 귀족들을 초대해서 모델들은 숫자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거기야말로 see now buy now였기 때문에 저 드레스를 내가 사야겠다. 9번 드레스. 예. 1950년대 60년대 크리스티앙 디올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예. 생로랑의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마르젤라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뭐 안티 하이 패션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컬렉션을 일단 번호로 넘버를 매기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런 요소들을 다 차용을 했고, 예, 사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라프 시몬스 프라다의 컬렉션에도 수많은 그 뭔가 카메라가 달린 모니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거기도 그 룩 넘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좀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이 재해석한 과거에서 온 여러 가지 그 다른 지점들을 계속해서 창출을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에이셉 마키도 좋아하는 거고, 그쵸, 그쵸. 트래비스 스캇이 존경하는 거고, 카니에 웨스트가 정말 뭔 짓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거고. 예. 밑에 들어가서 배웠잖아요, 심지어. 아 그래요? 아니에요. 배운 적 없어요. 마르젤라 밑에 배운 거 아니에요? 마르젤라 그 마르젤라랑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보는 뭐 처음에 무슨 여성 먹혔었잖아요. 예. 마르젤라 가르쳐 줬을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렇구나. 예. 마르젤라가 떠난 후 디자인 팀에서 카니에 웨스트의 그 콘서트 의상을 만든 적은 있죠. 제가 알기로.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팅을 했을 때 그 남자 피팅 모델이 디젤에서 오래 피팅을 했고 마르젤라랑 피팅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저희는 그때 피팅을 잠시 멈추고 마르젤라가 어떻게 피팅을 했는지 그걸 들었었어요. 존나 멋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뭐 뭔가 피팅을 특징이 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이 발로 없었고 하는 말이 진짜 수한데? 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옷을 정말로 뭐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사실은 뭐 H&M 뭐 자라 그런 게 다 패스트 패션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패션 산업 자체가 저는 뭐 H&M 자라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고 옷을 생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사실은 디자이너나 텍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가 옷을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내가 뭘 고쳐서 이렇게 고심할 그치. 시간을 주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치. 근데 그 마르젤라가 브랜드를 했을 때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모두에게 조금 시간을 주고 디자이너가 원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니까 너네가 이렇게 받아들여 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말을 안 하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까요? 글로 진짜 쓰겠죠. 뭐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여주겠죠. 숫자로 달력으로 써가지고 달력으로. 그저 속 터질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되게 속 터질 것 같아 나 같은 그럴 것 경우는. 같기도 해요. 맞아요. 워낙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르젤라- 원하는 게 뭘까 막 이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뭔지 알아.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 존나 싫어. 근데 근이 형이 생각이 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이제 저희가 마르지엘라를 직접 본 게 아니라 마르지엘라랑 일을 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이 실제인지도 사실은 그것도 그치. 모르는 또 거죠. 측일 수 그냥 있죠. 그는 마르지엘라니까 이렇게 모두의 이렇게 상상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좀 향수라든지 뭐 그런 게 가미되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관리아너가 마르지엘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의 모습인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고 보니 존 갈리아노는 이제 말 많은 걸로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인데 와 정말 말하다가 매사를 맞고 자랐네. 말 잘못해서 삐끗한 사람. 그렇죠. 그 말 잘못해가지고 한번 훅감도 난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20대 분들도 꽤 많으시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러면 테크니컬 디자이너 직업을 좀 가져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 지금 말하자면 뭐 의류학과나 패션학과를 네. 다니는 학생들이 네, 네. 지금 단계에서 네. 뭔가 비슷한 일을 하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혹은 그러게요. 저는 네, 우선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여기 뭐 다 패션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때 왜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패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패션 산업 안에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이너나 패턴 메이커 말고도 다른 직업군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맞네요. 사실은 패션을 함에 있어서 글로써 패션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으로 패션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생산이나 텍 디자이너로 이렇게 패션 산업에 지금 다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어떤 S모드의 커리큘럼은 어땠어요? 그런 좀 다양한 분야를 알려주나요? 아니겠죠? 아니었었어요. 물론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우고 기본적인 패턴이나 뭐 디자인에 대한 걸 배웠지만 사실은 뭐 어느 산업이나 그렇죠. 실제로 실무에 나갔을 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20대의 지금 학생들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거. 옷을 하나 만들어지고 옷이 매장에 걸리고 패션쇼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디자이너가 돼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언제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디자이너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굉장히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좀 앵글을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한국 학생들도 인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턴을 하면 뭐 디자인 회사에서 많이 하지만 왜 봉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봉제 공장들에서도 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 가서 우리나라는 상상도 안 될 일이네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도 그때 글을 남겼었잖아요. 그 봉제 산업에 대해서 그 제가 일했던 공장이 본인들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제2의 그런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 봉제 산업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주변에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도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거, 공장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에서 좀 어렵게 옷 만들어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 중에 하나는 그냥 이제 이게 사실 공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가서 배우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옛날 시스템이랑 요즘 시스템, 맞아요. 요즘 애들이랑 옛날 사람들이랑 용어부터 말이 안 통하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또 사실 그게 성격적으로 맞으면 또 약간 돌파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완전 개인 대 개인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좀 잘 맞는 젊은 친구랑 공장 그 부부랑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 은퇴할 때 그냥 돈 받고 물려주고 그냥 가려는 그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브랜드들을 생산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그렇게 또 잘 진행되면 이제 이어받고 그러면 그런 브랜드 그런 공장은 진짜 몇 개 없을 거기 때문에 완전 일이 몰릴 거고 그러면 또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시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으면 좋은데 진짜 우리나라는 다들 술과 도박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극복이 어렵죠 이제. 근데 그거를 시도하는 젊은이도 놀랍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전 딱 한 살에 들은 거예요. 그냥 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국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워낙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원하는 걸 그 공장이 잘못해서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탓을 돌린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랬는데. 일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은 그 대부분에 있는 한국도 물론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공장이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뭐 2대, 3대가 사실은 그 공장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가 대단하더라고요. 공장들이 뭐 오래된 데들은 오래된 데들은 제가 일했던 데는 대부분 세컨드 그러니까 2세대가 하고 있는 데라서 그래서 물론 이게 유럽 공장이라서 다른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확실하지 않거나 제가 모르는 건 물어봐요. 내 생각은 있던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너네 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늘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는 우리가 디자이너고 이제 예를 들어 갑다 그래서 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맞으니까 넌 공자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런 방식이 조금 저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외국에는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대를 거쳐왔다는 건 네. 이미 성공적으로 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공장이 그냥 99.9%이기 때문에 2세 공장 본 적 없어요, 한국에. 2세 경쟁. 근데 그 실제로 있긴 있는데.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2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20, 30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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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서북관 패션센터 그쪽 갔을 때도 네. 이제 제가 그 봉제협회 회장님들이랑 면담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물론 세대 교체 비율이 굉장히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99.9는 아니고 한 예를 들어 2세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협회에 속해 있는 공장들이 몇백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20%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생각보다 수준으로는 많잖아. 그 말하자면은 세대 교체돼서 1세대 분들은 이미 은퇴하실 그러니까 70대 돼서 은퇴하셨고 네. 이제 그 밑에 자식들이니까 뭐 40대에서 50대 사이겠죠. 예,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뭐 옷을 만들 때 뭐 누구를 탓하고 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어떤 좀 시스템화를 하고 조금 더 플랫폼화를 하면은 조금 더 그들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을 막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그 마치 그 동대문 도매나 작은 매장들 다 합친 그 세일즈 플랫폼이 있잖아요. 에이블리인가요? 거기가 아무튼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피지기 뭐 이런 거. 그 이제 공장들을 다 앱처럼 모아서 그 요기요처럼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곳들도 있대요. 근데 걔네들의 목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표는 그 배달앱이랑 똑같은 거죠. 그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했죠. 그 저는 어떤 디자인 재단이랑 그 같이 얘기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협회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협회 회장님이 그들의 인적 정보와 심지어 이번에 그쪽에 있는 공장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공장의 사진, 쓰는 기계들, 뭐 어떤 분이 어떤 것들을 집기를 위주로 하시는지가 다 서류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만 지금 한 30군데가 있는데 등록만 해도 되겠네. 이런 거를 모아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는 다 막 일감이 너무 없다. 진짜 코로나 타격 너무 심하게 받았다 이런 건데 그럼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뭔가를 그런 이제 인프라 빌딩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을 때 많은 공장들이 거기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그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뭐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몇백만 원 정도의 뭐 샘플링 옷을 만들어서 그걸 뭐 이상적으로는 리오더가 돼서 뭐 잘 팔리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프로젝트랑 별개로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그 자료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앱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억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디자인 재단이든 어디든 그 젊은이들이 많은 가는 곳이든 뭐 커뮤니티든 뭐 이렇게 같이 올려서 정리만 웹사이트식으로 인덱스만 만들어놔도 사실 그 그러니까 젊은 디자이너들이랑 공장이 커뮤니케이션을 발생하기 제일 큰 이유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전화하고 막 뭘 쪼고 막 이런 것들을 더 어려워해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한테 기적으로 눌리는 부분들도 있고 예. 나는 이게 맞다고 배웠는데 선생님 이거 아니야 못해 이러면 어떻게 이제 병신 새끼 하길래 이거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공장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쵸. 보통 디자이너들은 맞아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율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느냐에서 항상 싸우다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장들이 봉제 공장들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되게 진취적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옷들이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가 평소에 절대로 가지 않는 곳에서 파는 옷들이 사실 한국에는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에서는
사실 뱅뱅 이론. 좀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다시 조금만 얘기 말씀드리면 네. 그럼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겠냐.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 이메일 같은 뭐 그런 상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연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예전에 그래서 그런 앱을 만드는 회사에 제안을 받았었고 근데 결국 그게 잘 안 됐대요. 안 된 이유가 그 2세 경영을 하는 곳들은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에 되게 열려 있대요. 제공할 수 있고 다 어쩌고저쩌고인데 선생님들은 인터넷이라는 문화 자체에 다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빼간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야 내가 왜 그런 거를 공개해야 되냐? 하지 마. 우리 공개하지 마. 하지 마. 그냥 굶어 죽어.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은 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고 네. 빼갈 게 없지. 네. 뭘 빼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들이 통합이 안 돼서 라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네. 안타까웠죠.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픈 마인드라는 얘기를 쉽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어려운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거를 오픈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오랫동안 데님을 디젤을 만들었었고 여러 데님을 만들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 뭐 저한테 뭐 넘어와서 그걸 뭐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너네는 이렇게 일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그게 다 커뮤니케이션인 거 그게 잘 돼야 돈 많이 버는 건데. 네. 사실 이게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하는 어떤 궁극적인 역할을 이끈 것 같아요. 사업에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두 주체를 이제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엮어주는 것이 이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아웃풋을 만드는 어떤 이제 장인이나 공장이 있고 또 이제 머릿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디자인화하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역할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것이 정말 뭔가 이렇게 메이크 센스 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이 직종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직종이니까 뭐 이쪽 의료업을 이제 지망하시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어떤 교육기관들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다만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뭐 이분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뭐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 한국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그거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학교에서 이것을 어떤 되게 구체화시켜 놓은 그런 커리큘럼이 없다. 네. 근데 그거는 저도 페리카에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있기는 그 직종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밴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저 약간 이제 좀 그 지금 하시는 것과는 약간 네.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는 케이스들이 네. 많긴 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뭐 수면 위로 나오거나 혹은 이것을 기술을 전수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원하는 정도의 스펙으로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기가 좀 활성화가 근데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있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뭐 세아산업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프로모션 업체들이 네.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 규모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최미춘님께서 이제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게 브랜드도.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그렇죠. 거지 네. 수면 밑에 계시는 분들은 좀 있긴 있죠. 뭐 솔리드홈이나 우영미나 이런 데는 다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내부에 네. 있는 데가 근데 많지 그걸 않고. 테크니컬 디자이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산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르시긴 생산팀이죠. 해요. 보통. 네, 네. 네. 근데 생산팀이 다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은 네. 일을 근데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직접 패턴 보고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QC 위주로 하죠. 그렇겠죠. 커뮤니케이션과. 네. 근데 이제 작지를 아까 얘기했던 작지를 우리나라는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좀 일이 좀 QC에 좀 치우친 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꼭 패션 브랜드가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쪽도 상당히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외국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뭐 패션위크 때 뭐 컬렉션을 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하는데 원래는 거의 한 20년 넘게는 그냥 디자이너가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옷 만들었으니까 네. 내가 착장을 짠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쪽에서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고도 전문화가 되다 보니 예, 뭐 엔터테인먼트 씬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좀 중소규모의 작은 브랜드들을 보면 저는 그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디자이너가 자체가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식화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좀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나라 그 디자이너들이 왜 공장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공장이랑 싸우냐면은 디자이너가 너무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브릿지를 한 단계를 더 둬가지고 전담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공장과 되게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저런 협의 사항들을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싸움의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고 보다 정확한 결과물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디자이너가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동시에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경영 관리도 해야 되고 비주얼도 만들어야 되고 착장도 꽂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분 저쪽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저는 저분은 거의 뭐 장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도입하려는 회사에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잡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잡무가 맞아요. 저도 가끔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잡무가 있기 때문에 옷이 생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테크니컬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 분도 잡무가 아니라 그게 옷을 만들어지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 생산팀이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옷 퀄리티 차이는 그냥 확실하게 나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물론 디자이너가 많은 업무를 해야 되고 디자이너가 전문가긴 하지만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좀 믿고 조금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현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또 하면 훨씬 작업이 쉽거든요. 맞습니다. 네. 디자이너 브랜드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품질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한번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혼자 다 하려면은 브랜드가 성립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요? 아니 이분은 엄청 디스하신 거 아니죠? 참고로 그 선호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패턴부터 이제 하시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 저희 예전 방송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 시즌부터는 그 전문 패터너랑 패턴 작업을 공유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 패터너랑 패턴 작업만 공유해도 제가 봤을 때 이 브랜드의 그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산업에 대해 가지고 또 길고 진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역시 이번 우리- 시간도 인기는 존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찐해야 저희 제맛이죠. 자, 오늘 바쁘신 중국 같은 방송. 네. 바쁘신 시간 내에서 나와주신 우리 그 슈미씨 선생님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정말. 그러면 저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세요. 뭐. 진짜로. 초대해 주시면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으니까 네. 이 얘기 말고도 뭐 다른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음에 한 번 이제- 나와요. 그럴까요? 아니,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있고 그 다음. 아, 그러네. 다음 주. 그러시죠 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그때부터는 멤버가 장윤수 대신 슈미씨가 있으니까 보다 깔끔한 방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